제 강의는 주거용 부동산을 중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실무 경험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6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합격자 여러분들에게 중개업이라는 멋진 길을 안내하고자 저 역시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세 가지 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 중개업과 자영업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자격증 보유자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55만 명이고 동일 시점으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명인데 이제 소속 공인중개까지 하면 현업에서는 한 30% 정도는 이제 현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자영업자 수인데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550만 명이고 2024년도에 폐업자 수가 총 100만 명이었어요. 신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0만 명 정도 감소된 상황이죠. 자영업 전체가 침체기에 있고요. 주로 이제 자영업 3년 안에 폐업률을 보시면 이제 음식점이나 소모업 쪽에 폐업률이 꽤 높고요. 미용실이 원래 폐업률이 적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30%, 40%, 부동산업도 35%에서 45%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부동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개발업자나 투자업자 모두 포함해서 이제 개발업자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중개사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자료로는 한 20% 정도 폐업률이 나옵니다. 3년 안에. 현업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경력이 기신 분들 중에 자산이 좀 있으시고 현재 변화되는 환경에서 적응 못 하시거나 적응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일부 폐업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장이나 특별한 부분을 좀 수익을 노리시고 차후에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하시려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부적으로 폐업하시는 분들이 극소수. 예. 지금 우리가 자영업 부분에서 중개업은 나쁘지 않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메리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중개업은 투자 금액이 적고 그리고 실패 시에 손해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 진입장벽이 존재하죠. 자격증도 있으셔야 되고요. 고객의 신뢰를 얻고자 하면 약간의 나이도 너무 젊은 나이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개업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의 변화가 심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노하우는 있으시지만 지식과 도구 활용들을 또 배워야 되는 점에서는 시작 시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어깨 넘어서 배우는 게 제일 위험한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으시면서 부동산에서 뭔가 배우겠다. 창업하고 난 다음에 옆에 부동산한테 배우겠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보통 중개업을 예전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아침에 애들 등교시키고, 그리고 중간에 애들 밥 주고, 그리고 집안일도 하면서 중개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업도 자영업이고요. 자영업자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등기부 등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분석의 기본이 등기부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산화 작업하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은 너무 말이 기니까 등기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 파악하는데 물권 접수 시, 가계약 시, 계약 시, 잔금 시 띄워보셔야 하고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죠. 토지, 건물, 집합건물.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나눠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는 공신력이 없죠. 그리고 공동담보 부분이 만약 보인다 하면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부에서 별도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실 때 등기사항 전문 증명서상으로 이제 보고 기재하실 내용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재 지번, 아주 기초적이긴 한데 계약서상 주소는, 소재지 주소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주소와 동일해야 됩니다. 층이나 제 앞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셔야 돼요. 은행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열람과 발급이 있죠.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인데 발급은
공적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띄어보게 됩니다. 표제부 말씀드리는데, 표제부는 공동, 한 동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 내가 사는 곳 쪽의 표제부로 집합공모는 나눠질 수 있어요. 보통 확인하실 때 이제 부동산의 현황, 주소 보시고 하시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보실 때 대부분 소유자 보시고, 근저당권 인지만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분증 보실 때도 임대인의 주소나 계약 당사자의 주소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매매 시에, 잔금 시에 이제 매수자가 주소가 변경되면 제대로 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잔금 시점에 맞는 주소를 또 계약서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지권 보통 잘 안 보시는데 대지권도 반드시 필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지권 자체가 미등기 상태에 있는지 또는 대지권이 등기가 되는데 그 밑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토지 별도 등기를 띄워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그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경우는 보통 이제 지적 정리가 좀 지연됐을 때, 이를테면 이제 신축 아파트나 대규모 택지 개발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지적 정리가 지연되면 좀 늦어질 수 있지만 분양대금 미납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대지권이 미등기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토지에 말소되지 않은 채권 사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담보대출,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런 거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사나 아니면 분양사무실에 요 정리되는 사항이 언제든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각부는 소유자 관련 사항이죠. 예. 소유자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유용권리 체크하실 때 압류, 가압류, 경매 이런 것에 되어 있으면 재정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가등기는 이제 후순위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 이 상태로서는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부에서는 두 가지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할 때 신탁 등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담보 신탁, 그러니까 보통 경매를 받으시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 신탁회사에다 맡겨놓고 돈을 좀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긴 한데 그런 경우에 신탁 원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 신탁 원부는 지금 등기소가 아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탁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일 유효한 조건 같은 경우에 별도 절차 없이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된다 이런 거 있으면 보증금 자체가 높으면 안 되겠죠. 월세라 하더라도. 을구의 소유권 및 권리 채무 부분인데, 근저당권 확인하시잖아요. 그 근저당권하고 보증금의 합을 가지고 안정성의 기준을 잡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는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이가 적을 때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보셔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 미만이면 괜찮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이기 때문에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가 차이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세의 하한가의 90%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이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 하면 근저당이 60% 미만이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부분을 따로 파트에서 본강의에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좀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일부 가입의 조건 자체가 시세의 60%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본강의 시에 자세하게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 관련된 사항은 이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다. 요거 보증금에 미반한 징후니까. 그러면 등기사항에 이런 위험한 징후가 있었다라고 하면 소유자한테 어떻게 해결할 때인지 이제 같이 협의하고 안전한 물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한 물건에 대한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내 눈앞에서 해지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잔금도 눈앞에서 하셔서 안전한 중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가구 볼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반드시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깡통전세라는 게 그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증금의 총합에서 우리 집을 팔아도 보증금 전체가 안 되는 경우에 보시잖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건물에 대한 보증금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보시면서 이제 보증금의 총합을 알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경매 시에 확정일자 순번에 따라서 이제 보증금이 반환되니까 경매 순위도 보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등기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 집합건물 위쪽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죠. 이 주소 그대로 계약서 상에 쓰셔야 되고 건물 내역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구조 쓰실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요런 구조 보시고 직접 보시고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동에 대한 이제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죠. 이 표시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권이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요게 있는 상태에서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고 하면 토지 등기를 별도 떼셔야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전유 부분,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존재하죠. 여기 전용 면적이 있고 밑에로는 대지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확인하고 유형권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정리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신탁 등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신탁은 위험한 거니까 다시 한번 신탁 원부를 띄워보셔야 되는 거고, 을구는 근저당권 아까 안정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임차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남은 시간이 지금 20분 남았는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부분은 앞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본강에서 그 부분은 언급해 드릴 테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 3가지를 알고 있어야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는 사실은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없어요.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보시면 조정지역은 대출을 조금 제한하는 거고,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는 거래 차단, 이렇게 큰 줄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정 단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적용 대상이 원래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은 주택, 분양권이었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에 대한 거래 중심인데 지금 주택에 대한 제한도 걸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지정이 되어 있죠. 전체적인 거 요거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10월 16일자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규제의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구, 경기도 12개구가 12개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조정지역 대상이자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출 부분 볼게요. 주담대 유주택자는 이제 LTV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주택이 하나 갖고 있으면서 하나 처분하면서는 40%까지 가능하다. 이런 거고,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거고,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된다. 생애 최초는 70%까지 되니까 집이 없으신 생애 최초 부분에는 이제 집을 이제 구매하시는데 이제 다른 분보다는 유리하겠죠. 생활안전자금 목적으로 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2억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1주택인 경우에 최대 한도가 1억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에서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즉 매수를 하면서 새로운 전세를 얻고자 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교정보다 좀 구체적으로 좀 규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칸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더 규제가 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과열지구는 세밀하게 또 나눠서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신용대출을 내가 1억 원을 받았다.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중도금 이주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규제 내용이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가계대출을 피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겠다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이제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 개인 사업자 RTO가 1.5배,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임대 수익과 이자 상환액이 최소 15배, 1.5배 차이 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세제.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되죠. 조정 지역 2주택. 내가 주택을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사. 그때의 취득세가 8%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채로는 안 되고,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살 때 이제 1에서 3%로 취득세를 내시니까 그렇게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인데 이거는 지금 한시적 유예 중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유 2년에 거주 2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매나 청약은 이제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일 때 요거 기타 사항 볼게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 신고해야 되는데 증빙 자료도 제출 의무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증빙 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규제에서 어떤 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규제 내용이 더 세분화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까지만 해준다잖아요. 그 6억 원 중에 주택 시가에 따라서 15억 이하만 6억 원인 겁니다.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억 이하를 하겠다고 해서 1억 4,900으로 해가지고 저 6억 원까지 해주세요. 시가는 이미 15억이 초과된 집을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억이 초과되면 이제 4억 원까지. 물론 LTV나 DSR이 만족되는 경우에서 최대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요거 대출금리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건데, 이게 1.5부터 3.0이었는데 3%로 한다는 거죠. 과거 5년간의 시세를 이제 현 시점하고 차이를 둬서 스트레스 금리를 정한다는데, 이제 최대 금액으로 올린 거죠. DSR 받을 때 이제 전세 부분은 안 들어갔는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물을 DSR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대출을 옥죄하겠다는 말이죠. 요 정도가 지금 조정구역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별도로 통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동일하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가 동일한데, 주거지역 전용 면적이 6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입주권도 들어가 있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묶여 있는 동일단지까지 포함해서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이제 규제 지역으로 속하는데, 서울에서도 그런 곳이 되게 많고요. 또 대표적인 데가 한남 더일 103동부터 110동까지인가? 거기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효과 말씀드리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고, 벌칙으로는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개별공시 지가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행감정도 매년 1회 부과돼요. 그러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절차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약정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제 요 자료는 어떤 거냐면요. 2025년도 10월 17일 날 부동산 정책연구원의 매뉴얼 부분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토지거래 허가 조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요. 허가 신청은 이제 당사자가 시군구 구청에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못 하니까 이제 저희 중개사들은 이제 법무사를 이용해서 빨리,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는 가급적이면 빨리 받아야 되니까요. 허가 심사는 15일, 이제 영업일 기준 15일이니까 보통 3주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시청에 따라서 틀려요. 15일이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승인나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청에서 해줘야 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시청이나 구청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허가가 됐다 하면 계약 체결을 가능한 한 빨리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신고할 때 거래 신고하고 잔고 완납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 등기, 입주,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돼요. 그리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되고, 만약에 4개월 안에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단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제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 토지거래 허가 외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 외에 거래 신고를 또 계약일로부터 다시 30일간에 해야 되니까, 우리 약정서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작성일이 곧 거래 신고의 30일이 기준이 될 수 있죠. 요 기타 사항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다 마지막 정리인데, 이제 입주 시기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실거주 완료해야 되고요. 소유권 취득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의 신규 취득 시에 이제 허가일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집을 샀는데 기존 주택을 파는 거는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없이, 종료 확인서 제출 없이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청 쪽에서 문서인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제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 검토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이라고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시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서류들은 이제 이용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조달 계획서에는 이제 증빙 자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만약에 있다면 임대차 종료 확인서 4개월이 이제 지나지 4개월 이상이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인데 이제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곳에는 이제 해당 지역이 아니고 인접 지역이 아닌데 먼 지역에서 올 때는 왜 오는지를 주택 추가 취득 사유서에 소명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행정정보 이용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전에 약정서를 쓰는데 이런 약정서는 어떤 거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작성된 매매 양식의 법적 효력을 보면 요게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한테 유동적 무효의 개념과 법률 효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이걸 안 하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효 상태가 아니고 허가 시에 소급돼서 이제 유효 상태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허가를 제출했는데 불허가 통보가 났어요. 근데 불허가 통보를 났더라도 다시 재신청할 수 있어요. 어쨌든 쌍방이 토지거래의 허가를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우리 약정서는 매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래 당사자가 허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에 대해서 이제 약정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불가능합니다. 또 불허가 시 약정금 분할 그러니까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약정금을 몰수한다는 부분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약정 불이행 시에 배액 상환이나 위약금 조약이 효력이 있는지 부분인데, 약정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위약금 약정만 가능해요. 협력 의무를 해야 되는데 불이행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금액으로 위약금 약정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약정서를 쓰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시청에서는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임대인과 거래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약정서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확인 설명 내용에서도 유동적 무효 말씀드렸고, 잘못된 약정서 작성으로 인한 책임을 저희가 들 수도 있습니다. 법적 효력 없는 위약금 조약, 계약금의 몰수나 아니면 배액 상환 이런 거, 허가 배제나 잠탈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주도하는 행위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네. 일단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쪽의 부분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진행 부분은 가계약을 문자로 진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약정서 3개월을 하시면서 토지거래 허가 문서 등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원활한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법무사한테 의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개사 혼자서 하기로는 이제 그런 대처들도 좀 그렇고요. 이제 시간을 빨리 한다는 부분, 또 어찌됐든 등기가 넘어가야 되니까 법무사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법무사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영업일로 15일 정도 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발급되면 허가증 발급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등기하셔야 하고, 본계약은 허가가 나면 가급적이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계약 하실 때 주택 취급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 작성하시는데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 때 작성한 내용하고 동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안에 하셔야 되죠. 그때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약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신청 서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공동 신청하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내는 것들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하고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해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3가지를 같이 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집어넣고요. 만약에 공동 신청인, 공동 명의인이 있다면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간인 앞에 있는 문서하고 뒤에 있는 문서가 같은 문서라는 것 때문에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반을 접어서 위에 문서하고 뒤에
장하고 같이 간인이 필요하고요. 토지 이용 계획서 부분은 이제 작성 내용이 보통은 매수인이 작성하죠. 이용 목적이나 이용 계획 등을 작성해야 되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각자 제출하셔야 해요.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는 아까 해당될 때만 매도인이 작성합니다. 그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같이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물권 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의 이제 서명도 필요합니다.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미리 문서를 준비하지 못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서는 뭐냐면 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무원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사전의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매수인 세대원 전부 다 받고 있어요. 매수인과 매수인의 세대원 전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임장은 아마 법무사를 진행하면 법무사 쪽에 위임장을 써주셔야 합니다. 30분을 채우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해서 이제 그렇게 얼마만큼 이해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수강자들의 표정이나 생각들을 좀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말이 빠른가?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조율하는데, 지금 수강자가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보고 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알아들었는지, 또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본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할 거고요. 보통 저희 강의 시간은 5시간인데 5시간이 초과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업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엔 전자계약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전자계약 2개를 생성하고 왔어요. 근데 전자계약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 강의 속에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강의에 수강하시면 연습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